네, 반갑습니다. 3월 17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 바무리진 그대가 되겠고요. 원래는 이제 공개 방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는 해제가 되게 됐지만 좀 아직도 호흡기 관련된 질환이 남아서 그 생방송으로 이렇게 길게 말을 하게 되면 중간에 기침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게 돼서 이 기침 나오는 현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녹화 편집본으로 제공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드리고 언론 건강이 쾌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주제를 2022년 3월 금융시장의 포지션 전환과 미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잡아보게 됐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녹화 편집본을 드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그간에 이제 하방 변동성이 주도했던 시절에서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됐죠.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1월 16일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나스닥과 S&P 500 모두 상승세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일시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그간의 방송을 통해서 천당과 지옥 지표라는 경제지표 인거분석 내용을 공유를 드려왔었죠. 예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지표가 이 위에 있는 수명주기 제일 상단에 위치한 쇠퇴기로 다가가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얘가 제일 밑에 있는 태동기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수명주기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미 2018년 전후로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됐죠. 지금은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휴지기가 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지옥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지만 얘가 태동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얘는 지금 3월 9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현재 내려왔었죠.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간에 하방 변동성이 약화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는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2022년 3월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원자재 원재료 값이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되게 되고 원유 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미국 물가 급등 현상이 더 악화되게 되고 글로벌 경제 하나 득될 거 없다는 뉴스가 보도되고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어져 왔지만 2020년 03월 1에 저희는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제공하고 있죠. 2020년 3월 초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에도 똑같은 이 옵션 지수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폭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자, 이때는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실물 경제가 멈췄으니까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2020년 3분기부터 미국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3분기서부터 종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간 적이 없죠.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나토가 개입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실물 경제, 특히 미국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다시 침체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지수는 그와 같은 뉴스 재료를 뿌려서 하방 베팅으로 돈을 뺏어갈 뿐 여전히 파란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밑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격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옵션 지수라는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도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한 내용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게 되게 되면 얘가 파란 선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옵션 지수라는 것만 분석하게 되게 되면 저 파란 선이 의미하는 바, 녹색 선이 의미하는 바, 빨간 선이 의미하는 바를 알 턱이 없기 때문에 남이 분석한 자료를 가져다 보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지표가 파란 선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공포 내용을 보고 이 지표를 보게 되면 파란 선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헛소리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인과 분석을 하지 못하고 남의 자료를 무단으로 훔쳐서 사용하는 이들의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짓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한 옵션 지수는 여전히 파란 선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고 2020년 상반기서부터 지속해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의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게 되고 3개월과 6개월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변동성이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만들지만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시절 상방의 방향 속에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공포의 기간이 아닌 기회의 기간이 된다는 것을 2020년 상반기서부터 지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 자동 플레이 되는 이 동영상에 날짜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게 3월 초에요. 3월 13일인가 그렇게 되게 돼요. 3월의 폭락기 초기서부터 지속해서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마저 공유해오고 있게 되죠. 아니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면 내일 빠질지 모레 올라갈지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구성되어져 있고 이러한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을 편의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한먼이라고 부르게 되게 돼요. 한먼이나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죠. 이들의 경합 과정을 통해서 파생시장의 만기 때마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게 돼요. 이들은 물론 이제 선물 옵션에 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또는 옵션 베팅표라는 것을 분석할 줄 아는 분이라면 지표의 각 구간에 주력으로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포지션을 만들게 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간의 경합 과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지션을 잡아먹어야지 자기가 돈을 얻게 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주력으로 구축한 포지션이 언제든지 남에 의해서 붕괴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력 포지션 상하위에 해지라는 것을 하게 돼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이들도 자기들이 주력으로 베팅한 그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주력 포지션 상하의 해지를 만들고 이러한 경합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몇 날, 몇 월, 몇 시, 며칠 어디에 가 있을지 자기들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게 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무리하게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되면 인풋분의 아웃풋, 투입되는 자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마진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무리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별로 재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게 되게 되면 얘도 계속해서 공유해 온 지표죠. 하방 변동성과 상방 변동성인데 기간별로 상방 변동성이 주력, 여기서는 하방 변동성이 주력, 이 기간별로 상방 변동성, 하방 변동성의 시장을 장악해 왔어요. 근데 2021년 9월서부터는 하방 변동성에도 돈이 들어가고 상방 변동성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충돌 현상, 즉 변동성이 더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2022년 3월로 다가오게 되면서 하방 변동성의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게 됐고 상방 변동에서는 자금이 일부 빠져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었던 하방 변동성을 만드는 그러한 상품들에 들어가 있던 돈이 수익 실현 과정이 거세게 진행됐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얘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얘가 하방 변동성 지표예요. 얘가 3월 선물 만기로 다가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여기 선물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연동되어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원유도 같은 기간에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이와 같이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게 되면 주요한 금융상품,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은 가격이 내려오게 됐죠. 엔비디아도 떨어지게 되고 반도체 지수도 내려오게 되고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는데 원유는 왜 하방 변동성 지표와 동일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게 되면 3월 초가 지나게 되게 되면서 얘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 오버슈팅, 하방 변동성은 오버슈팅 이후에 계속 상방에 머물고 있는데 얘네들은 급하게 밑에 추세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주요 원재료들도 이와 같이 급하게 원유보다 더 급한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져 왔었던 하방 변동성에 베팅했었던 자금의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수익 실현이 됐다. 수익 실현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향후에는 얘가 약해지게 되게 되고 상방 변동성은 다시 강화되게 되는 시절이 단기적인 변동성 원리에 의해서도 진행되게 된다. 즉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그간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얘가 이제 다시 상방의 방향성으로 올라가는 시절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서 주요한 원자재 원재료들 그간의 급등을 나타냈었던 이상 급등을 나타냈었던 애들이 빠르게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종기를 줄이면서 향후에 진행될 상방 변동성에 연동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2022년 3월은 드디어 지옥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천국의 계단을 향해서 다시 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시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포인트, 0.5%로 상향을 하게 되게 됐죠. 근데 이러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 미 연준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얘를 공급하는 시간이 지연되게 되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원재료 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물가의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1년 07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당시의 미국의 물가의 상승 현상이 미 연준과 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다, 추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경제지표 인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했죠. 이 둘은 지금 와서 그때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후회한다면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게 돼요. 실패한 정책을 운영한 장수 그대로 둬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은 그 장수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미국 경제의 개선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됐죠. 근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도 아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도 아닌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고물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미 연준이 보유한 보유 자산의 규모예요. 미국이 경제가 침체되는 조건 속에서는 미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를 하게 돼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채권의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이를 보유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금리가 상승하면 안 되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발행한 국채를 대신 매입해 줘 왔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니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고 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미연준이 보유자산,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보유자산이에요. 보유자산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왔죠. 근데 미연준이 보유자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시중의 우량채권을 미연준이 매입을 하고 이 가격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증가되게 돼요. 돈이 증가되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여기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예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연준의 보유자산이 일정 규모로 증가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물가의 상승 현상이 나타나 왔고 매우 단기간에 이전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2020년 이후에 미연준이 보유자산을 늘려왔고 당연히 물가는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 없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라는 것은 주된 원인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 미연준 파월 의장은 언젠가서부터 자기네 통화 정책이 미국 물가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안 하고 자꾸 공급망 병목 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얘기를 빠져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되는 게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이다. 즉 기준금리와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 물가 급등 현상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이것을 제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공유해 왔어요. 뭐냐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코로나19가 감염됨이 여전히 진행되는 조건 속에서 물가 급등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시중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진행되고 3에서 6개월 동안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 어느 정도를 줄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게 돼요. 근데 기준금리만으로 요번에 요만큼 올리고 다음에 올리고 시장이 근데 안 좋아지게 된다. 아유, 너무 많이 올렸구나. 기준금리를 내리자. 시장이 좋아졌다. 다시 기준금리를 그럼 올려보자. 또 안 좋아졌다. 다시 기준금리 올렸다 내렸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 미연준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이 변속기가 달려져 있는 여기서 1단으로 갈지 2단으로 갈지 3단으로 갈지 기어를 집어넣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엑셀러레이터. 이것이 바로 보유자산이 되게 돼요. 보유자산 매각이 되게 돼요. 얘를 갖고 기아를 변속해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기아는 일정 부분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되 그 속도 증감, 시중 유동성 흡수 속도 증감은 미세하게 조절될 수 있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미 연준이 편하게 기준금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끊임없이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하방 베팅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파월은 미국이라는 경제를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개선세를 만들어내는 혁혁한 업적을 남겼지만 중간중간에 정책적 실패를 반복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기에 정책적 실패를 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미국 경제의 개선세를 매우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두 눈 뜨고 똑바로 살펴서 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과 베팅 포지션을 변화를 기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라이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몸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